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균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해온 방식은 종종 효과적이다. 한편 급진적인 행동이 가끔 큰 성공을 낳는다. 따라서 보수성과 창의성은 끊임없이 전파된다. 제 기능을 하는 사회 제도를 보면 이미 가치가 검증된 일은 보수적인 사람이 담당하고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일은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담당한다. 따라서 두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있어야 한 사회 내에서 보수성과 창의성이 바람직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때 기질을 초월하는 지혜를 갖춘 누군가가 최선의 조합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진보적, 잠깐만요. 이 메뉴가 안 없어지냐? 진보적 질과 보수적 기질은 상호 배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양쪽 성향을 균형 있게 갖추었고, 그래서 어느 유형의 사람과 일해도 편안하고, 양쪽의 재능과 성향이 어디에 쓰일지를 공평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는가.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고차원의 지혜를 더 확장한다면 그런 능력이 적어도 싹을 틔울 수는 있다. 보수, 보수주의가 나쁘지 않고 창의적 변화 역시 심지어 급진적일지라도 나쁘지 않으며 각각에는 고유한 위험이 있음을 명심하라. 이 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두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양한 제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는 순간을 알아볼 수 있다. 양쪽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권력에 굶주려 이기적으로 현 상태를 옹호하는 사람과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구별하고 철학도 없이 자기 기만에 빠져 무책임하게 반란을 깨하는 사람과 진실로 창의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냉정한 눈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울타리 안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구별할 줄 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보수성과 창의성이 완전히 상호 의존적임을 이해해야 한다. 치열한 긴장이 감돌긴 해도 한쪽은 다른 한쪽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규율이란 창의적 변화의 적이 아니라 토대다. 사회와 개인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위계 구조는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 규제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창의적 변화도 그런 규제를 필요로 한다. 창의적 변화는 한계에 맞선다. 맞서 싸우는 대상이 없으면 창의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인 지니가 작은 램프에 갇혀 현재 램프를 소유한 자의 뜻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니, 지니는 가능성과 잠재성 그리고 극심한 제약이 혼합된 존재다. 제약, 규제, 임의적 경계, 규칙들은 사회적 조화와 심리적 안정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무정부주의자나 허무주의자들이 완전한 자유를 외치며 그럴듯하게 주장할 때 그 밑에 잠재한 욕망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낭만주의 화가들의 그림에서 묘사되듯 숭고해 보이길 원하지만 사실은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할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와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타도하라는 매력적인 구호가 될 수 없는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모든 규칙을 타도하라는 영웅의 시체처럼 그럴싸하게 단장할 수 있다. 진정한 보수의 지혜 곁에는 타락한 현 상태와 누군가가 그 타락을 이기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나란히 존재한다. 반면에 창의적인 노력의 탁월함 곁에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그릇되고 분노한 영웅주의가 나란히 존재한다. 그릇된 영웅주의자는 창의적인 반역자의 옷을 걸치고 더 고상한 도덕적
지배를 주장하면서 진지한 모든 책임을 거부한다. 현명하고 신중한 보수주의와 예리하고 주의 깊은 창의적 변화는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한다. 하지만 각각의 어려운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진실인가? 그 반대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어쩔 수 없이 양쪽 다라는 것인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 어두운 면이 훨씬 더 많을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복잡성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인격의 위기 구조와 변화 가능성. 그렇다면 기존의 사회 구조와 창의적 변화를 균형 있게 존중하는 인격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문제의 복잡성에 비춰볼 때 그 방법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주로 이야기의 힘을 빌린다. 이야기는 틀을 제공한다. 이야기는 우리가 모방할 가치가 있는 구체적 패턴을 제공하지만 그 패턴 또한 일반적이어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로 이상적인 인격을 표현한다. 그리고 무언가 낭만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얘기한다. 이야기라는 다양한 세계에서 성공은 우리를 더 좋은 곳,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실패는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와 얽힌 사람들까지 나락으로 떠민다. 선은 우리를 새처럼 날게 하고 악은 우리를 수렁으로 끌어들인다. 위대한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이 드러내 보이는 무의식을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딱딱한 세계로 이루어진 세계를 지속 가능하고 기능적이고 호혜적인 가치들로 이루어진 세계로 해석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혜정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조쌤 다음에 하신다 했거든요. 네. 보수적 가치와 극적인 창의적 변화의 가치가 적절히 구현된 위기 구조는 이야기 속에서 인격으로 표현된다. 위기 구조에는 정점이 있다. 인격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야기의 경우 그 정점에는 주인공인 영웅이 있다. 영웅은 최고조에 이른 개인, 승리자, 용사, 기지가 풍부한 사람, 마침내 당당하게 승리하는 약자, 위험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자 등이다. 우리가 지어내고 보고 듣고 기억하는 이야기들은 흥미롭고 주의를 끌고 소통할 가치가 있는 행동과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나 진절이 나는 사람 또는 그들의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모두 경험하고 그중 관심을 사로잡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특정 개인을 직접 이야기에 등장시키기도 하고 여러 인격을 합쳐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기도 하며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조연으로 등장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들은 새로운 실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묻는다. 이처럼 어떤 이야기가 일단 내면화되면 새로운 지갑과 행동을 찍어내는 틀로 쓸 수 있다. 일상에서 구세주가 취할 만한 행동을 상상하는 건 순진하거나 주제 넘어 보일지 모르나 종교적 이야기의 근본 목적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맨 앞에서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사회적 고립을 타개한 내담자를 짧게 소개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이야기로는 그의 변화된 태도와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그는 다양한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해나갔고 그와 동시에 뜻밖의 창의적 능력을 발전시켰다. 고등학교 이상을 다녀본 적이 없고 남들에게 창의적이라는 인상을 줄 만한 개성도 없었지만 그가 매료된 새로운 사회적 활동들은 주로 미적인 것이었다. 그는 먼저 형식, 비례, 새로움,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격주로 야외에서 사진을 찍는 모임에 가입했고 토론토에서 약 20명의 회원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과 독특함 그리고 현대적인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그는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장비에 관한 전문 지식을 꽤 많이 쌓았다. 그뿐 아니라 회원들과 서로의 작품을 비평했는데 실수만이 아니라 훌륭한 점 또한 이야기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내담자는 예전 같으면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생산적인 소통 방식을 터득했다.
또한 진부하거나 지루하거나 수능적인 시각 이미지와 정말로 수준 높은 시각 이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쌓아갔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크게 발전해서 지역 대회에서 상을 타고 작지만 작은 작품 의뢰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 나는 그가 사진 모임에 가입한 것이 인성 발달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각 능력과 전문성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상담 시간에 그의 작품을 함께 검토하는 일이 정말 즐거웠다. 사진에 푹 빠지고 몇 달이 지난 뒤 내담자는 직접 그린 그림들을 내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펜으로 추상적인 선을 그린 누가 봐도 아마추어적인 드로잉이었다. 그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종이 위에 다양한 크기의 고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형태였으며 단순한 낙서보다는 더 통제되어 있고 분명히 의도적이었지만 어쨌든 낙서였다. 나는 그의 사진 공부나 사진 모임이 심리적 안정과 창조적 능력에 유용하다고 생각했을 뿐 예술가적 자질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일주일에 몇 장씩 그림을 그려 상담 시간에 갖고 왔다. 그의 그림은 급속히 정교해지고 아름다워졌다. 그는 복잡하고 대칭적이고 극적인 흑백 페나를 그렸는데 티셔츠의 디자인을 팔아도 될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다른 두 명의 내담자에게서도 이런 종류의 발전을 목격했다. 둘 다 창조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카를 융이 발표한 개인 발달에 관한 임상 사례와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융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환자들이 질서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기하 도형들을 그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분명히 맨 앞의 내담자에게도 들어맞을 뿐 아니라 다른 둘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았다. 이후에도 나는 사회화가 진행되고 사회제도의 가치를 옳게 평가함에 따라 정신이 재구성되며 주로 뇌와 관련된 기능들이 함께 변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런 변화의 증거를 우아하고 아름답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나는 내담자들은 때로는 임의적이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세계의 요구에 적절히 순응하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창의적인 작업에 몰두하여 그가 속한 세계에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손녀 스칼린 역시 가리키기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한 뒤 창의적 능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영화, 연극, 책 등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대화를 나눌 때 대개 그 관점에 관해 정교한 합의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야기가 일종의 소통이자 오락이라는 생각은 자명해 보이지만 오래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리송해진다. 이야기에 요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리킬까? 가리키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지정하는 행동이라면 가리키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것이 가령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인물이 점증적으로 펼쳐지는 행동의 성격을 말하는 것일 때는 훨씬 더 불분명해진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새 주인공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는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정확히 드러내는 유명한 예다. 해리포터, 론 위즐리, 헤르미온, 그랜저는 주로 규칙을 따르는 의지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그와 동시에 규칙을 깨는 의지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며 게다가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모순된 두 종류의 행동에 모두 보상을 해준다. 심지어 젊은 마법사들이 수련 기간에 쓰는 마법에도 이런 이중성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밀지도는 도덕적인 행동과는 정반대인 듯한 주문을 외워야 열리고 장난 끝이라고 말하면 그림을 지우고 작동을 멈춘다. 못된 짓을 하고 있음을 선언해야 열리는 비밀지도가 실제로는 악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해리와 친구들이 자주 그러나 조심스럽게 규칙을 깨고 그 대가로 자주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을 받은 것처럼 비밀지도 역시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도덕적으로 바람직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규칙 따르기가 얼마나 엄하게 적용되는지
또는 얼마나 필요한지와 상관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완고하게 규칙을 따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해리포터 시리즈는 사회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무엇이 복종을 파기하는지는 그리 명백하지 않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그와 비슷해진다.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을 정한 규칙의 목적을 훼손할 때는 규칙을 따르지 마라. 그럴 땐 위험하더라도 합의된 도덕과 반대로 행동하라. 이런 교훈은 가령 암기학습이나 규칙보다 구체적인 행동 묘사를 통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다. 메타 규칙은 일반적인 규칙 전달 방식과 똑같이 해서는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스칼릿은 가르치기의 중요성을 알고 비교적 직접적인 신체 활동을 완전히 터득한 다음에 곧바로 복잡한 이야기의 요점을 파악할 줄 알게 되었다. 스칼릿은 1살 반에 집게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살 반이 되자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에 담겨있는 요점을 이해하고 모방했다. 이 시절 스칼릿은 자기가 포카혼타스라고 말하고 다녔다. 내 생각에 이것은 이야기의 복잡한 요점을 가리키는 경이로운 행위였다. 아이는 선물로 받은 포카혼타스 인형을 너무 좋아했고 할머니 이름을 따서 템이라고 부르는 아기 인형도 애지중지했다. 템이와 놀 때 스칼릿은 아기 엄마였다. 하지만 포카혼타스와 놀 때는 달랐다. 포카혼타스 인형은 아기가 아니었고 스칼릿도 포카혼타스의 엄마가 아니었다. 스칼릿은 자기가 다 큰 포카혼타스라 여겼다. 그리고 젊은 여자의 모습을 한, 그러니까 아이가 2번이나 넋을 읽고 본 디즈니 만화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했다. 여기까지 할게요. 디즈니의 포카혼타스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들과 확연히 닮은 점들이 있었다. 포카혼타스의 아버지는 딸을 코코움과 결혼시키려 한다. 코코움은 부족의 모든 가치를 지닌 용감한 전사지만 그의 행동과 태도는 너무 규칙에 얽매여 있어서 약혼녀의 활달한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대신에 포카혼타스는 유럽에서 온 배의 선장 존 스미스와 사랑에 빠진다. 이 인물은 알려진 영토 바깥에 있지만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을 대표한다. 포카혼타스는 코코움을 거부하고 스미스를 택함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규칙, 지금 문화의 규칙 위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깨고 더 높은 도덕적 질서를 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들과 아주 비슷하다. 사실 두 이야기의 교훈은 동일하다. 규칙을 충실히 따라서 빛나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때는 규칙을 따라라. 하지만 그 규칙이 큰 걸림돌이 되어 그 핵심 가치를 구현하지 못할 때는 규칙을 깨뜨려라. 내 손녀 스칼릿은 3살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내재된 지혜를 발휘하여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디즈니 만화 영화와 역할놀이의 보조물로 사용하는 것, 포카혼타스 인형의 요점을 이해했다. 이 측면에서 아이의 통찰력은 거의 기피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규칙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상위의 도덕 원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라는 생각은 두 복음서에도 아주 설득력 있게 묘사되어 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 책들은 예로부터 모방할 만한 인격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활용되어 왔다. 우선 그리스도는 어릴 적부터 유대 전통의 대가로 묘사된다. 따라서 그는 과거의 가치를 충분히 아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따르면 예수의 가족은 해마다 유대인의 기념일인 6월절에 오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한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잡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매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라셋에, 나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조망하던 예수가 모순적인 인물로 느껴질 정도로 전통에 대한 존중과 창의적 변화의 필요가 팽팽한 긴장을 이룬다. 어린 나이에 율법, 규칙을 완벽히 이해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예수는 안식일의 전통을 거듭 위반한다. 유대교의 전통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괘씸한 일인데도 예수는 위험을 감수한다. 예를 들어 예수는 제자를 이끌고 밀밭 사이로 걸어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다. 그런 뒤에는 다윗 왕도 필요할 때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부하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며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상적인 말을 남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배자사본이라는 고대 문서는 신약 성경의 일부가 담긴 비정전 이본으로 위에 제시한 누가복음 9절 바로 뒤에 이 문제를 깊이 다룬 문장이 삽입되어 있다. 규칙에 대한 존중과 도덕적 창의성 간의 복잡하고 역설적인 관계를 더 깊이 파헤친 것이다. 도덕적 창의성을 갖춘 사람은 기존 규칙에 저항하면서도 바람직한 행동을 추구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처럼 신의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같은 날 안식일에 일하는 한 사람을 보고 예수가 그 자에게 말했다. 오, 진실로 그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대는 복받은 사람이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저주받은 자, 율법을 어긴 자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에서 법칙 1의 의미가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다. 만일 율법의 필요성, 그 신성함, 그로써 방지되는 혼돈, 율법을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는 방식, 율법을 확립하는 데 드는 비용, 율법을 깨뜨릴 때 발생할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더 높이 선의 봉사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당신은 고상한 도덕적 행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위반하고 있는 규칙의 중요성을 알려 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행동한다면 당신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전통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친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의 의견과 행동은 줄곧 이런 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 예수는 오른손이 앙상하게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리스도의 태도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했고 결국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만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존재의 영혼과 영원한 딜레마를 역실히 보여준다. 규칙을 배우고 따름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규칙이 양심에 반할 때는 양심이 이끄는 판단, 통찰, 진리의 기대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된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에게서 나타나는 완전한 인격의 특징이다. 임의적인 규칙을 어느 정도 인내해야 세계와 그 거주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창의성과 반란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재생과 쇄신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 모든 규칙은 한때 다른 규칙을 깨는 창의적인 행동이었다. 모든 창의적 행동은 나중에 쓸모있는 규칙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제도와 창의적 성취가 이렇게 활발히 상호작용하기에 세계는 과도한 질서와 과도한 혼돈 사이에서 어렵사리 균형을 유지한다. 이는 지독한 수수께끼이며 진정한 실존의 짐이다. 우리는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과거를 지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를 유지하고 지탱해준 오래된 질서가 비틀어지고
삐거덕거릴 때는 그것을 수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삶의 안전한 울타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제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을 말이다. 세계의 안정성과 역동성은 우리가 그 이중 능력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법칙이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스스로 이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복잡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말이다.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한때 섞이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나는 단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계속 변화하며 그 변화의 폭과 강도는 나의 이해를 초월한다. 분명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는 지금까지 드러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고 어렴풋이 느낀다. 건강 문제, 불운, 인생의 비극과 사고를 겪다 보니 그 잠재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믿음, 상상력, 의지가 부족해 인생이 주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내가 만일 상상한 대로 바뀔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을 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지침을 내어줄 원천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가? 인류는 수만 년, 어쩌면 수십만 년 동안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해 왔다. 그 긴 시간 동안 샤먼, 예언자, 신비론자, 예술가, 시인, 노래하는 방랑자들은 우리의 실제 모습과 가능한 모습이 농축된 삶의 진수를 정제해내어 우리가 무시하거나 잊을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 주었다. 그런 창조적인 사람들은 각본을 쓰고 연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렇게 어떤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환상이 우리의 꿈을 채운다. 그중 특히 심오한 것들은 집단적으로 기억되고 논의되고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뒤 의뢰의 핵심이 되어 수백 년 동안 우리를 묶어주는 문화의 토대를 이룬다. 세련되고 붐비고 성공한 사회의 특징인 의뢰, 종교, 철학 체계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 위에 건설된다. 그 이야기들을 무시하거나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모든 배움은 일종의 기억해내기라고 믿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본질상 불멸을 하는 영혼은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태어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므로 삶의 경험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가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의 능력 중 유전자 수준에서 동면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오랜 진화를 거쳐 우리에게 구축된 능력들이 휴먼 상태에서 깨어나 발현한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지혜를 간직하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방식이 이것만은 아니지만 인간의 가능성은 바로 이렇게 존재한다. 따라서 배움을 기억해내기라는 개념에는 심오한 구석이 있다. 게다가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줄 안다. 이것은 우리와 동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포유 동물은 복잡하고 지적인 해도 그들 종의 전형적인 행동을 매 세대 거의 똑같이 되풀이한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접촉하고 조사하고 적응하며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삼는다. 또한 우리는 이미 받아들인 표상을 차원이 다른 지식으로 변환할 줄 안다. 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본 뒤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세계에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모방 행동을 일반화한다. 보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정신을 포착하여 그 정신과 비슷하게 보고 행동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음속 깊이 내재된 지식이 진정한 이해로 바뀌는 데는 이 같은 일반화가 한몫한다. 또한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을 관찰해 기록한다.
이렇게 글로 전환하면 일말보다 오래 가고 나중에 묘사 대상이 없어져도 그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 우리는 상상을 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독창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암호화해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점점 더 확실히 깨닫는다. 이야기는 언제 잊히지 않을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인지하지만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세련된 존재 양식을 전달할 때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엑소더스 이야기가 미국 흑인 노예들에게 그토록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다. 가라 모세 이집트 땅으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1850년 흑인 영가 가라 모세에서 정신분학자들과 종교사상가들은 성경의 출애굽기를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사례라는 점에서 원형적 이야기로 본다. 출애굽기는 상상으로 탄생해 집단에서 계속 재가공되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동시에 의미를 갖는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다. 이것이 바로 문학적 깊이다. 즉, 일부 오래된 옛 이야기들 속에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있다. 문학적 깊이가 있는 이야기는 개인이나 사회가 경험하는 모든 근본적인 변화 과정에 있는 의미, 있는 틀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다차원적인 진실, 맥락, 강력한 의미, 동기를 빌려줄 수 있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의 출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선 생겨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적어도 이야기는 오랜 관찰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한 과학자가 늑대나 침팬지 같은 복잡한 사회적 동물의 무리를 관찰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개체와 무리의 행동에 숨어있는 규칙성이나 패턴을 확인하고 그것을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과학자는 먼저 그 종의 보편적 행동을 상징하는 일련의 일화를 나열할 것이다. 그런 뒤 그 일화들을 더욱 추상화하여 법칙처럼 감명한 묘사로 일반화할 것이다. 내가 법칙처럼이라고 말한 까닭은 동물은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법칙은 언어를 필요로 한다. 동물은 규칙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동물은 규칙을 만들거나 이해하거나 따르지 못한다. 반면에 인간은 어떠한가? 우리는 과학자, 더 정확하게는 이야기 작가처럼 자신의 행동을 관찰해 그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준다. 이야기는 이미 관찰한 행동을 정제한 것이다. 정제한 게 아니라면 흥미롭지 않을 것이다. 그저 일상적인 행동을 나열한 것은 좋은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분석해 규칙성 또는 패턴을 찾으려 한다. 분석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일화들을 묶어 법칙 형태로 일반화할 수 있고 그 법칙을 따를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아이나 어른 또는 집단이 부적절하고 불공평하고 나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비판적으로 반응한다. 그런 실수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사회의 적응을 좌우하는 어떤 패턴이 어수선해지거나 깨지는 것을 우리는 직감으로 알아챈다. 그러면 짜증이 나거나 좌절감이 들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슬픔에 빠진다. 물론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악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했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새로운 게임이 낯설어도 그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규칙이 깨지고 있다는 걸 안다. 정확히 이것이 출애굽기에 묘사되어 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가는 동안 백성들이 서로 싸우다가 조언을 구하자 모세는 도덕 법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백성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깊이 숙고했다. 신의 계명을 받기 전에 그 자신과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어설픈 규율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회는 이미 패턴화된 행동의 집합체이며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난무할 뿐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도덕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관으로 기력이 쇠할 때까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 십계명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관찰하고 저울질하면서 잘잘못을 가리는 이 힘든 일은 성경의 족장이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규율을 떠받치는 그런 기초적인 행동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본질을 포착하고 정제하고 널리 전하고 명확히 다듬는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관심을 끌고 따라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 속의 매력적인 주인공처럼 보고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본성 깊숙이 숨어 있지만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해 발달하지 못한 능력들을 일깨운다. 우리 안에는 모험가, 연인, 지도자, 예술가, 반항아가 잠자고 있으며 희극과 문학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는 본성과 양육이 함께 빚어내는 필수적인 깨우침이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접할 때 행동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이 확장된다. 습관과 예상을 뛰어넘어 상상을 거쳐 마침내 언어로 형상화한 고차원의 이해를 향하는 것이다. 궁극의 모험, 신성한 로맨스, 선악의 영원한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덕분에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비도덕적 태도와 행동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끔찍한 미지의 세계에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맞서는 영원한 힘의 일부이기도 하고 순진함을 초월해 악을 이해하면서도 악이 어두운 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힘의 일부이기도 하고 혼돈에 맞서 그것을 생산적인 질서로 변화시키거나 지나치게 구속적인 질서를 포획해 혼돈으로 환원한 뒤 다시 생산적인 질서로 만드는 영원한 힘의 일부이기도 하다. 의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마테리아 프리마 2장의 맨 앞에 등장하는 고대 연금술 목판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그 그림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고대의 연금술사는 사람이 무엇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잠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관해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 그림 맨 아래에 날개 달린 구체가 있고 그 위에 용이 누워 있으며 용 위에는 머리가 둘 달린 인물상이 있다. 머리 하나는 남성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다. 남성의 머리는 태양 이미지, 여성의 머리는 달 이미지와 연관된다. 두 머리 위로 머큐리의 상징이 보인다.
그 밖에도 다양한 상징이 그림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은 달걀 모양의 용기에 쌓여 있는데 이런 배치는 하나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음을 가리킨다. 마치 부화하지 않은 병아리가 달걀 껍데기에 쌓인 채 점차 복잡하게 발달하는 것 같다. 이 그림의 이름은 라틴어로 마테리아 프리마, 우리말로는 제1원소다. 연금술사들은 제1원소를 다른 모든 것이 발생하거나 파생하는 근본 물질로 여겼다. 따라서 우리는 제1원소를 우리가 미래를 마주할 때 보게 되는 가능성 또는 우리 자신이나 남들에게 행여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잠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실을 구성하는 물질보다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구성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잠재성 또는 정보라는 해석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세계를 잠재성이나 정보로 생각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예를 들어 당신이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집어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자. 먼저 그 우편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물질적으로 따지면 종이와 잉크지만 재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메일로 전달되든 음성으로 전달되든 모스 부호로 전달되든 간에 중요한 건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우편물 하나하나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어쩌면 국세청에서 보낸 세무조사 통보서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우편물은 손으로 잡아도 다칠 일 없는 물건이지만 당신의 이해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종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대하고 복잡한 정부기관의 위협을 담고 있다. 아니면 그 우편물이 사랑한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보낸 편지이거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수표라서 당신에게 큰 기쁨을 줄지 모른다. 이렇게 볼 때 봉투는 새로운 세계가 오롯이 담겨 있을 수 있는 비밀함이다. 이 개념은 모든 사람이 이해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세무서와 문제가 있고 거기서 보낸 공문서를 받았다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 더 심하게는 이제 끝장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두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 반응이다. 이제 당신은 결정을 해야 한다. 편지를 열고 안에 있는 것과 대면한 뒤 두렵더라도 해결책을 궁리하고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방금 알게 된 것을 무시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심리적, 신체적 대가를 치를 것인가? 첫 번째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과 자진해서 대면해야 하고 그 결과 더 강해지고 완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괴물 형태로 남겨두고 칠흑 같은 밤에 무서운 맹수의 눈을 본 작은 동물처럼 고통당할 것이다. 삼각형과 사각형, 숫자 3과 4가 새겨 있는 날개 달린 구체가 그림의 하단 3분의 1을 차지한다. 연금술사들에게 이 특별한 물체는 혼돈의 구로 통했다. 이것은 제1원소의 초기 용기, 즉 세계와 정신의 구성 요소들이 담겨 있다가 나중에 분화하는 용기다. 이것은 잠재성 또는 정보다. 이것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영역에 진입하는 순간이자 지점이다. 이것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통제되지 않고 주변을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것으로 이때 종잡을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연상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에 가로막혀 있는지 모를 때 당신의 시선이 다 있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신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로 인해 주의력이 깨어나 당신이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혼돈의 구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이유는 해리포터의 책과 영화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 조앤 롤링은 키디치라는 스포츠 경기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키디치는 어린 마법사들을 가르치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정체성과 단합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경기 방식은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경기장을 날아다니면서 상대팀이 지키는 세 개의 고리 중 하나에 공 케이프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공을 통과시키면 10점을 획득한다.
이와 동시에 선수 2명은 게임 안에서 또 다른 게임을 한다. 팀에서 주의력과 비행 기술이 가장 뛰어난 이 두 선수는 스니치라는 아주 작은 공을 잡아야 한다. 그 스니치가 바로 혼돈의 구와 똑같이 생겼다. 스니치는 금빛이고 금은 희귀하고 다른 요소나 성분과 난잡하게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와 순수함을 나타낸다. 쌩 소리와 함께 매우 빠르게 돌진하고 회전하고 까닥거리면서 추격꾼들과 경주를 벌인다. 추격꾼이 스니치를 잡으면 그 팀은 150점을 획득하고 경기는 종료된다. 따라서 스니치가 무엇을 상징하든 그것을 추적하고 포획하는 일이 다른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 이 게임은 작가의 깊은 상상 속에서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었을까? 작가의 이런 생각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문제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답할 수 있으며 둘은 서로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첫째, 법칙 1에서 우리는 어떤 게임에서나 진정한 승자는 공정하게 경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게임마다 특징이 다르더라도 공정한 경기는 단순한 승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공정한 경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해 규칙뿐 아니라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은 상호 호혜에 기반을 둔 참된 인성이 잘 발달됐다는 징표다. 추격꾼은 퀴디치 게임의 세부 상황을 무시하고 황금빛 공을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게임 참가자는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게임의 특수성과 별개로 도덕적 경기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추격꾼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경기자는 서로 충돌하는 복잡한 의무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꿋꿋하게 추구한다. 둘째, 연금술사들이 보기에 혼돈의 구는 날개 달린 신 헤르메스와 관련이 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심부름꾼, 영혼을 지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고대의 기호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맨 윗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 기호는 그림에 드러난 과정이 무엇에 이끌려 진행되는지를 나타낸다. 수백 년 전 근대 화학이 태동하기 전에 헤르메스는 무심결의 주의를 끌거나 자극하는 것을 상징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 상황, 사건의 주의를 빼앗겼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정령이었다.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건들을 밝게 비춰주고 그것을 주변의 다른 모든 것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무의식 속에서 진행된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고 가치를 판별하는 그 과정들이 살아있고 인격이라고 개념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복잡하고 통합적이라고 상상해 보자. 그것이 헤르메스다. 헤르메스가 우리의 주의력을 끄는 힘은 중요성을 나타낸다. 중요성이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주의를 기울일 만하거나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추격꾼은 그 중요성을 다른 어떤 측면들보다 더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추격꾼은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그 게임을 하는 사람, 잘 훈련받아 그 게임에 능숙한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더 높은 차원의 게임을 하는 사람, 근본적 중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스니치는 혼돈의 구처럼 근본적 중요성, 의미를 담은 용기라 볼 수 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포획할 때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황금률을 떠올리게 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힘들고 불만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게임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물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임을 하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특별히 불운하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주의를 사로잡는 어떤 것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스포츠나 정치, 사회, 경제 문제나 과학 연구일 수도 있으며 예술이나 문학이나 연극을 향한 열정일 수도 있다.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불러세우는 것도 있다. 우리를 사로잡는 현상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며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통합하고 심리 발달을 촉진한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한다. 살면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어떤 것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길을 가고 그러다 또 다시 의미 있는 빛을 만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추구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번성한다. 위험한 여행이지만 가슴 설레는 모험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사랑을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한다. 또한 우리가 했던 여행이나 수행했던 일을 떠올려보자.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하다. 어느 쪽이든 그런 경험은 매우 유익하다. 이것이 세계의 잠재성이며 우리는 바로 이 잠재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혼돈의 구에는 용이 걸터 앉아 있다. 그 이유는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은 위험하지만 희망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험은 불멸의 포식 파충류가 상징한다. 희망은 암시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용은 주로 나타난 보물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심리적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우리는 어떤 것에 흥미를 느낀다. 혼돈의 구는 잠재성 또는 정보를 갖고 있다. 만일 그것을 추적해서 붙잡는 데 성공하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세계를 지각하고 자기 자신을 지각의 주체로 인식한다. 따라서 혼돈의 구는 물질과 정신, 그 안에 출현하는 용기다. 이 점을 가리키는 것은 혼돈의 구에서 새겨진 숫자다. 삼각형과 함께 있는 숫자 3은 예로부터 정신, 성삼위일체와 사각형과 함께 있는 숫자 4는 물질 세계, 고대 철학의 4대 원소인 흙, 물, 바람, 불과 관련이 있다. 혼돈의 구에 걸터 앉은 욕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상징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마저 읽고 마무리할까요? 네. 용 위에는 남성의 머리와 여성의 머리가 한 몸에 있는 레비스 상이 서 있다. 레비스는 완전히 발달한 인격을 상징한다. 그런 인격은 의미 있는 것, 위험하지만 희망적인 것을 똑바로 용감하게 추구할 때 생겨난다. 완전히 발달한 인격에는 탐구, 질서, 이성 같은 남성적인 측면과 혼돈, 장래성, 배려, 소생, 감정 같은 여성적 측면이 모두 있다.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에서는 대개 한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발달한다. 생물학적 성향에 따라 남성은 남성적으로, 여성은 여성적으로 사회화된다. 하지만 탐험을 충분히 함으로써 혼돈의 구와 용에게 충분히 노출됨으로써 두 요소를 다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는 편이 이상적이다. 고대의 연금술사도 이 점을 직관적으로 알고 그림에 표현한 것이리라. 미지의 세계가 품은 위험과 희망은 장래성 있는 무시무시한 용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 영원한 양면성은 용의 머리 위에 있는 두 개의 상징이 반영한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을 대표하는 제우스 또는 목성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대표하는 사투르누스 또는 토성이다. 위험성과 장래성에 대면하면 우리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나타나 조화를 이뤄나간다. 이 과정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이끈다. 헤르메스 중요성 의미는 보조화하며 갈등하는 인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는 무의식적인 탐험이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 이상적인 인성 발달에 관한 이야기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묘사한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네요. 저희 고생 많으셨고요. 책 읽으실 때 원래 저희 한 페이지씩 읽기로 했었거든요. 아하. 아까 혜정쌤 읽으라고 고생 되게 많이 하시던데 중간에 끊으시면 되는데 끊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전자책 같은 경우면 네. 이제 적당히 이제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단락 기준으로 페이지는 애매하니까 그냥 네. 단락 기준으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내가 읽었다 싶으면은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한 단락이 길어, 그죠? 맞아요. 그 많이 길어요. 주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찍고 가시죠. 나 안 근데 쌤 켰네. 그냥 나가셨어 또. 6시 되면 가셔야 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요. 찍습니다. 감사합니다.